마이 레이디 제인. 배는 기차가 떠난 뒤 30분이 지나서야 브로턴에 도착했다. 기계 결함으로 연착된 것이다. 고작 30분 때문에 브로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다니. 기대했던 것을 떠올리자 몹시 허탈했다. 운명이 손짓하는 대로 브로턴발 열차에 올라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마주하리라 예상했단 말이다. 내가 직면한 건 혹독한 추위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놓쳐버린 기차를 원망한 적은 없다. 물론 당시에는 울컥 분노가 치밀었다. 시간을 맞추려고 얼마나 서둘렀는데 늦는 바람에 중요한 업무가 꼬여버린 것이다. 브로턴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다. 여긴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곳이야. 나는 비참한 기분으로 호텔로 향했다. 그렇게 한참을 씩씩대던 중 문득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클라크 올리버나 만나서 시간을 때우기로 마음먹었다. 우린 사촌지간이지만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다. 클라크는 몹시 비열한 녀석으로 집안에서 보기 드문 멍청이였다. 게다가 정치에 몸담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난 정치라면 질색이었다. 그렇지만 클라크가 여전히 나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3년 정도 못 본 사이에 우리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나를 불안당 올리버, 정치권에서 그는 이렇게 불린다. 불안당 올리버로 착각한 어떤 흥분한 시민이 경로하여 펄펄 뛴 게 벌써 1년 전이다. 그만하면 됐다. 클라크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침 외출 중이어서 잠시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클라크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여태껏 잊고 있던 끔찍한 느낌을 기억해냈다. 그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압도하는 극도의 혼란스러움. 클라크와 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생김새가 똑 닮았다. 내가 하는 행동, 심지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보여주는 거울인가 싶을 정도로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클라크는 나를 보며 반가운 체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음흉한 수작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이었고 무엇보다 우린 지금껏 서로를 싫어해왔으니까. 엘리엇, 잘 지냈어? 클라크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배운 게 분명한 정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는 어설픈 몸짓으로 내게 악수를 건넸다. 녀석, 얼굴 보니 좋다. 이런, 여전히 나랑 똑같이 생겼네. 어디서 온 거야? 궁지에 몰린 내 처지를 설명한 뒤 우리는 가족에 관한 수다를 떨면서 무난하고 해로울 것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집안 얘기라면 질색이었지만 정치보단 나았고 실제로 정치와 집안 얘기를 제외하면 우리에겐 화제거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메리 앨리스의 결혼식, 플로렌스의 새 남자친구, 쌍둥이인 톰과 케이트에 관해 떠들어댔다. 클라크는 흥미롭게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잠시 후 본심이 드러났다. 클라크는 시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좀 곤란하게 됐지 뭐야. 클라크가 말을 꺼냈다. 오늘 밤 마크 케네디가에서 만찬이 열리거든. 넌 잘 모르는 사람들일걸? 브로턴의 거물이야. 케네디 씨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사교계를 좌지우지하는 실세지.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라 꼭 가야 해. 어떻게 해서든 말이야. 케네디 부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미운 털이 박힐 거라고. 난 케네디 부인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단지 한 자리가 빌 뿐. 케네디 부인은 2번 다시 날 부르지 않을걸? 중요한 건 케네디 씨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감히 거역할 엄두도 안 난다는 거야. 게다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어떤 여자가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어. 그녀를 다시 보고 싶거든.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자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꽤 거들먹거려. 하여간 내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는 한 모양이야. 지난주에 하비 씨네 집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봤어. 그곳에 모인 여자 중 제일 가는 미인이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 만찬장에서 그녀 옆을 지키겠다고 케네디 부인에게는 미리 귀띔해 놓았어. 하지만 내가 참석하지 못하면 모든 게 말짱 헛것이 돼. 가지 못할 이유라도 있어?
나는 건성으로 질문을 던졌다. 모든 여자가 자기에게 넘어온 것처럼 거들먹대는 꼴은 정말이지 보기에 역겼다. 아, 그건 말이지. 오늘 오후에 허버트 브론슨 씨가 브로턴에 들렸다가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밤기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되어 있거든. 저녁 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래. 내가 요즘 성사시키려고 애쓰는 채굴 사업이 있는데 한번 얘기나 들어보겠다고. 안 갈 수가 없어. 브론슨 씨를 설득할 유일한 기회거든. 그를 놓치면 상황이 난처해져. 수천 달러 손해보는 건 물론이고. 참 곤란하겠구나. 나는 건조하게 맞장구를 쳤다. 어차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었으니까. 사업과 사교 모임이 겹친 난감한 일정 따위는 없었으므로 클라크를 동정할 여유는 있었다. 싫어하는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건 근사한 일이다. 그렇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젠장. 아무래도 브론슨 씨를 만나는 게 좋겠어. 그렇고 말고. 이래서 철저히 만약을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아, 엘리엇! 드디어 클라크에게 음흉한 수작이 떠올랐다. 그는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엘리엇, 네가 나 대신 케네디 씨네 만찬에 가줄래? 아무도 모를 거야. 제발, 부탁이야. 착하지. 말도 안 돼. 내가 말했다. 뭐가 말이 안 돼. 우린 이 순간을 위해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내 연애복을 빌려줄게. 너한테 딱 맞을걸? 우린 얼굴뿐 아니라 체형까지 똑같다고. 어차피 오늘 밤에 할 일도 없잖아. 맛있는 식사랑 어여쁜 짝도 붙여줄게. 부탁이야, 도와줘. 너도 머래낸 사업 때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머래낸 사업 얘기가 나온 순간 이미 답은 나왔다. 사실 클라크가 그 얘기를 꺼내기 전까진 만찬장에서 올리버 역할을 하는 것 따위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클라크의 말대로 나는 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부채의식으로 오랫동안 괴로웠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빚진 기분은 끔찍하다. 툴툴 털어버릴 기회였으므로 선선히 승낙했다. 그렇긴 하지만 마음은 조금 꺼림칙했다. 난 케네디 씨를 몰라. 브로턴의 유명한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케네디 씨의 반감을 살 만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진 아니더라도 대화에 못 끼고 우두커니 서 있는 바보처럼 보일 거야. 미래를 위해서는 네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가능하면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면 돼. 그럼 문제 없어. 의심할 리가 없잖아. 나랑 똑같이 생긴 사촌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엄마나 네 엄마도 헷갈렸잖아. 목소리까지 비슷하니까. 자, 그러니 이제 내 연애복을 입어봐. 시간이 촉박해. 케네디 부인은 늦는 걸 싫어한다고. 케네디 부인은 싫어하는 게 왜 그리도 많은지 까탈스러운 부인을 즐겁게 해줄 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내가 클라크 올리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말이다. 어쨌든 나는 옷을 잽싸게 갈아입었다. 참신한 모험에 가슴이 설레는 듯도 했다. 나란 사람은 특이한 것에 끌리니까. 호텔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야 낫지.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클라크에게는 빚을 갚고 케네디 부인이 곤란하지 않도록 빈자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클라크의 옷을 입은 나는 더더욱 클라크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내 옷인 양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보니 황송할 지경이었다. 이제 됐어. 클라크가 말했다. 오늘 밤엔 네가 보수당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진보적 사상이 드러나는 발언은 조심하도록 해. 안 그러면 유일무이한 존재인 케네디 씨 앞에서 곤란해질지도 몰라. 적어도 케네디 씨는 식사 자리에선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 그 점은 안심해. 케네디 부인은 비어스타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야. 그간에 모은 수집물을 보면 깜짝 놀랄걸?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하비 씨는 구빈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하비 누구라고?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하비 씨 말이야. 세례명은 몰라. 내가 아까 말한 그 여자야. 네가 안내해줘야 할 사람이지.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주길 바라. 미래의 가족이 될지도 모르니까 나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털렁 내려앉았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인 하비라는 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크가 말한 하비 씨가 제인일 리 없다. 한 달 전쯤인가 제인이 태평양 연안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게다가 내가 아는 제인은 구빈 사업 같은 데에 관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2년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년, 아니 고작 2년이라고? 2세기는 지난 것 같은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케네디 씨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다. 늦지 않게 가까스로 도착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 손님 모두가 으리으리해 보였지만 호스트만은 예외였다. 마크 케네디 씨는 키가 작고 체구도 왜소한 데다 대머리였다. 겉으로 보기엔 권력과 멀어 보였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그쪽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었으리라. 케네디 부인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내 요청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그 말은 즉 오늘 맡은 역할에 의하면 하비 씨 곁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란 의미였다. 클라크와 하비 씨는 구면이었으므로 서로 소개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구석진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제인이 보였다.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만찬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방을 가로질러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내 팔 위에 제인의 손을 올리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상당히 넓은 홀이었다. 이런 공간을 만든 건축가에게 축복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번 것이다. 여기에 제인이 있다. 나를 클라크 올리버라고 믿고 있는 제인과 식사를 함께 하다니. 제인,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게 꿈이거나 내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겠지. 정해진 장소에 착석한 후 나는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다. 큰 키에 갈색 머리칼, 도도한 눈빛은 그대로였지만 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다. 역시 구빈 사업 같은 건 얼토당토 아는 말이었다. 구빈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면 대개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들이거나 상실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 아니었던가. 지금 내 눈에 비친 제인, 그리고 내가 알던 제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래전에 약혼했었다. 당시 나는 무식할 정도로 제인을 사랑했고 더 무식할 정도로 그녀 역시 날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녀를 향한 나의 열정은 도통 제어가 되지 않았다. 나는 한순간도 제인을 잊은 적이 없다. 2년 내내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제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결별 이후 그녀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는 일 따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오늘의 만남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다. 나를 클라크 올리버라고 생각하는 제인 옆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째서 내가 그녀 옆자리에 앉아 있는지 사실대로 말할까? 그럴 수는 없다. 누군가 엿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신분을 위장해서 만찬에 참석했다는 걸 제인이 알면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그녀가 아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제인은 조용히 수프를 맛보고 있었다. 수프를 떠먹는 모습조차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제인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희끗거리다가 나중엔 아예 대놓고 쳐다보았다. 그러자 제인의 얼굴이 붉어졌고 클라크 올리버가 옆에 있어서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고 생각한 나는 부하가 치밀었다. 제인이 자신에게 홀딱 반했다고 믿고 있는 클라크 올리버가 아니었던가. 제인이 그 녀석에게 있잖아요, 올리버 씨. 제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당신은 예전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과 놀라우리만큼 닮았어요. 며칠 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인 줄 알았고요. 예전에 알고 지낸 사람이라니. 오, 제인, 그 말은 너무 잔인하잖아. 엘리어 카메론이죠? 제 친척이에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을 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하비 씨도 엘리엇을 알아요? 조금요. 제인이 말했다. 괜찮은 녀석이죠. 나는 뻔뻔스럽게 말했다. 아하, 제인이 대꾸했다. 가장 좋아하는 사촌이에요.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을 이었다. 정말 멋있는 녀석이죠. 예전과 달리 생기 없어 시들시들해졌지만 말이에요. 2년 전에 불행한 연애에 빠졌던 이후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냉랭하게 대꾸하는 제인은 손가락으로 빵을 바스러뜨리고 있었다. 얼굴은 물론 목소리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인은 긴장한 사람들이 식탁 위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꼬집어 말한 적이 있다. 불쌍한 엘리엇의 인생이 결단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안쓰럽죠.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도 있나요? 제인은 가소롭다는 듯 물었다. 대충 들었죠. 녀석이 말해준 것만으로 충분해요. 여자의 이름은 알려준 적 없지만 말이에요. 정말 예뻤다는데. 제가 알기론 아주 매정한 여자였어요. 엘리엇을 아주 못되게 이용했던 모양이에요. 엘리엇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인이 물었다. 아니요. 녀석은 그 여자에 대한 나쁜 말은 꺼내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제인이 물었다. 맞은편에 앉은 부인을 향해 미소 짓는 여유까지 보였지만 제인의 손가락은 여전히 빵을 바스러뜨리고 있었다. 말다툼을 심하게 했나 봐요. 엘리엇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어요. 내 생각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친 것 같아요. 꼬리를 쳤다는 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제인이 힘없이 말했다. 이 사람에겐 단순한 우정의 표현이었어도 저 사람에겐 꼬리를 쳤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마도 당신의 친구는 친척이었던가요? 하찮은 일에 미친 듯이 질투하는 부류의 사람인가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위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럴 때 여자들은 무척 억울하다고요. 엘리엇이 질투한 건 맞아요. 나는 순순히 인정했다. 그렇지만 하비 씨, 질투심은 남자의 사랑을 재는 척도예요. 하지만 만일 그것 때문에 선을 넘었다면 엘리엇도 미안할 겁니다. 엘리엇은 지금도 그 여자를 좋아하나요? 제인은 꾸준히 뭔가를 먹었지만 접시 위의 음식물은 도통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먹는 신용도 않고 애꿎은 음식만 뒤적였다. 엘리엇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엘리엇 카메론에게 다른 여자란 없을 겁니다. 어째서 엘리엇은 그녀를 찾아가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거죠? 제인은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물었다.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그 여자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했대요. 엘리엇이 밉고 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영원히 미워할 거라고 말했다네요. 심술궂고 단호한 아가씨였나 봐요. 제인이 나직히 말했다. 누가 엘리엇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맞장구를 쳤다. 엘리엇은 그녀가 완벽하대요. 엘리엇만 불쌍하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으니. 그거 알아요? 제인은 마치 잊었던 뭔가가 떠오른 것처럼 머무적거리며 말을 꺼냈다. 그 여자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 친구요. 남자의 이름을 들은 적은 없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면 당신의 사촌이 확실해요. 친구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질문할 차례였지만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이 안 나왔다. 네, 자기가 이성을 잃고 너무 경솔했대요. 걔는 지금껏 그 남자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물론 누구를 꼬실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남자의 질투심에 지쳤던 거죠. 친구가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닐 거예요. 남자가 자기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걸요? 하비 씨가 보기엔 그 친구가 여전히 엘리엇을 좋아하는 것 같나요?
일생일대의 순간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침착한 질문이었다. 그럴 거예요. 제이는 맥없이 대답했다. 친구는 그 뒤로 다른 남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자선 사업에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도 정말로 행복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구빈 사업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오, 제인. 사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물었다. 용기를 내어 그녀를 찾아가면 어떨까요? 그녀가 엘리엇의 말을 들으면 용서해 줄까요? 그럴 거예요. 제인이 대답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엘리엇에게 전해줘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제인은 한참 동안 올리브를 뒤적이더니 마침내 입으로 가져갔다. 괜찮겠죠. 당신이 보기에 엘리엇이 정말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요. 제인은 2분쯤 지나고 나서야 겨우 내 질문이 기억났다는 듯 천천히 대답했다. 집에 가자마자 엘리엇한테 이야기할게요. 내가 말했다. 흐뭇하게도 나의 말이 드디어 제인을 놀라게 한 것 같았다. 제인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커다랗고 까만 그녀의 눈을 흡족한 시선으로 마주보았다. 그래야죠. 나는 가까스로 시선을 옮겼다. 오늘 오후에 엘리엇이 타고 들어온 배가 연착되는 바람에 기차를 놓쳤대요. 내일 밤까지는 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네요. 지금은 집에 혼자 있고요. 보나마나 내일은 눈썹을 휘날리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겠군요. 하비 씨의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엘리엇이 알까요? 만약 모른다면 제이는 대화를 매듭지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지금 덩컨 무어스 씨네 집에서 묵고 있는데 내일 모레 떠난다고 전해주세요. 그건 그렇고 케네디 부인의 비어스타인 컬렉션 보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클라크 올리버는 우리의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클라크를 볼 기회조차 없었던 제이는 내가 왜 그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클라크가 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은 전부 좋은 내용뿐이었으니까. 클라크는 매력적이며 여태껏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화하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제이는 말하곤 했다.